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두 아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전담해 왔습니다. 큰아들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 결혼 후 해외로 나갔고 작은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혼자 집을 지키던 제 곁에는 오직 한 분,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홀로 충남 시골에 계셨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지면서 제가 모셔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시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부대껴왔고 솔직히 말하면 젊은 시절부터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살림에 간섭 많고 말투가 독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흉을 곧잘 보시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이 들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걸 보면서 그런 감정은 접고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보니 그분 마음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군요. 나처럼 늙으면 다 소용없어. 몸이 아픈 게 무섭나? 말할 사람 없는 게 더 무서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시던 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방이 넉넉했고 어머니께서 지내시기엔 불편함이 없었죠. 모신 지 3년쯤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점점 손이 많이 가는 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거동이 느려지고 음식간을 못 맞추신다며 요리를 놓으셨고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면 혹시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죠. 물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를 돌볼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체력이 따라주는 건 아니더군요. 점점 피곤함이 쌓여갔고 저는 때때로 한숨을 내쉬며 벽을 바라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제게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큰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해외에서 4년 가까이 생활하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귀국하겠다는 연락을 해왔고 귀국과 동시에 일정 기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계획을 전해왔죠. 처음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다지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면한 시간도 손에 꼽을 만큼 짧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 보이고 웃는 얼굴이었지만 말끝을 흐리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며느리였어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 귀국해 준다니 든든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한동안 같이 지낼게요. 제가 어머님도 도와드리고 할머님도 챙겨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고 그동안의 미안함을 갚으려는 듯한 태도였죠. 어머니께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손을 꼭 잡아드리는데 어머니 역시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본 기쁨 때문인지 연신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목욕, 약 챙기기, 기저귀 교체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님,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도 며느리 손을 잡으며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보살펴주다니.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죠. 이 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애였구나. 내가 괜히 거리감을 느꼈나 보다.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배가 안 고파. 밥을 3숟갈 겨우 드시고는 수저를 놓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자 거의 음식을 손대지 않게 되셨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이나 소화 불량증으로 생각했지만 몸의 변화는 훨씬 빠르고 깊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자꾸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는 일이 잦아졌고 말씀도 더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말라가셨어요. 피부는 늘어지고 손등의 핏줄은 도드라지고 예전에 맞았던 옷들이 헐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세탁한 옷을 정리하던 날, 제가 무심코 꺼낸 겨울 내복이 손바닥만큼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그 옷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꼭 맞았던 사이즈였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묘한 한기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몸이 나빠지는 걸까? 그날 밤 쓰레기통을 비우다 우연히 이상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노란색 알약 몇 개가 들어 있었고 겉면엔 병원 이름도 약국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직배송 건강보조제라는 낯선 문구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혹시 그게 며느리라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어머니께서 드시는 정체불명의 약봉지를 본 뒤부터 저는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약봉지를 발견했을 당시 저는 그것을 조용히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그걸 다시 찾거나 누군가가 봤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깍듯하고 공손했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국에 무 넣어 드릴게요. 시원하게요. 식사하시고 약 드셔야죠. 제가 준비해뒀어요. 늘 정성스럽고 살갑게 굴며 어머니를 챙겼고 저를 향해서도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그녀가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섬뜩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 특유의 여유, 계산된 정적이 가끔 그녀의 눈빛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표정이 굳었고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워졌어요. 가끔 잠결에 내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라는 말 같은 걸 흘리셨지만 금세 혼잣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을 몰래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며느리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상자 2개 그리고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엔 약봉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날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알약이 하얗고 작았고 어떤 건 누런 빛에 둥그렇고 어떤 건 희뿌연 가루가 봉지 안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어머니가 드시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엔 보험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 명의로 들어간 고액 실손보험과 질병보험 가입 내역이 있었고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며느리가 가지고 있지? 게다가 수익자가 이 아이야? 그 노트에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적어놓은 기록이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 1개만 넣었다. 반응은 약함. 내일은 2개로 늘려볼 것. 눈동자 흐릿해짐. 소화불량 호소. 의도한 반응과 유사. 보험 다음 달이면 만기. 이번 판단 시기 검토 필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손에 든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머니의 몸 상태를 실험하듯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험 타이밍까지 계산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일부러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드시는 약 말인데 너가 어디서 구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건강보조제예요. 할머님 기력이 너무 떨어지셔서. 제가 지인 통해서 추천받은 건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 아니에요. 처방도 없이 드려도 되는 거니? 그럼요. 엄마도 드시고 괜찮다고 하셔서요. 근데 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엔 자신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절대 들통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혹은 어차피 어머님은 아무 증거도 없으시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표정.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저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스러운 노쇠라는 명목 아래 어머니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약봉지와 노트, 보험 서류를 모두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예약했고 의사에게 그 약을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없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며느리가 지인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기력 회복제라고 식사 후 드시게 했어요. 이건 일반 유통되는 약이 아닙니다. 수면 유도제, 식욕 억제제, 이뇨제 계열 약물이 혼합된 겁니다. 간 수치,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구성이고 장기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약효를 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입니다. 지속적 투여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건넨 약이 단순한 기력 회복제가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는 혼합 약물이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먹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고령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조합이에요. 심장이 약하거나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안의 봉투들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방 서랍에서 발견한 보험 가입 서류. 그 속엔 어머니 명의의 실손보험, 암보험, 입원 특약, 중증 치매보험까지 수십 개의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제 아들도 저도 아닌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걸? 놀라운 건 가입 시점이 대부분 6개월 이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그 시기. 며느리는 이미 치밀하게 모든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서류 뒷면에 출력된 보호자 정보 항목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조미연.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어머니가 보호자 명의를 며느리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설마 직접 서명하셨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저에게 글씨를 못 쓰겠으니 내가 좀 해라. 하셨던 분이니까요. 즉, 누군가가 대리 서명을 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다음 날 구청에 가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서류 작업을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명의로 진행한 요양원 입소 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상담 내용 중 일부에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간병인 한 명으로는 한계, 보호자인 며느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중 이라는 내용까지 기록돼 있었죠. 그걸 보고 저는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시점에 요양시설에 넘기고 보험금을 청구할 준비를. 그 모든 걸 아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을 때 아들은 늘 그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 미연이는 잘하려고 하잖아.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다시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작은 화장대 서랍 속에서 녹음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볍고 얇은 기종이었지만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들려온 것은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할머님, 요즘엔 좀 괜찮으세요? 네가 챙겨주는 약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 그런데 자꾸 졸립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럼 약을 조금 줄일까요? 그녀의 목소리.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고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할머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좀 편해지셔도 돼요. 너무 오래 사셨어,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소리는 멈췄지만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직접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조용히, 자연스럽게, 죄책감 하나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보험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오래 살지 않길 원하고 있었고, 그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용히 천천히 어머니를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향해 했던 마지막 말. 너무 오래 사셨어, 솔직히.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줬던 모든 미소와 행동을 다시 뒤집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손한 말투, 다정한 눈빛, 정성스럽던 간병은 모두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였고, 그 무대의 중심엔 죽음마저 기획하려 했던 그녀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몸이 이불 안에 푹 꺼져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의심했을 때 바로 행동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녹음기, 약봉지, 보험 서류, 모든 자료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네 아내,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며느리의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대사. 이제 좀 편해지셔도 돼요. 너무 오래 사셨어, 솔직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서류를 훑을 때까지 아들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설마 했어. 근데 엄마가 오해하는 거겠지.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그 말에 저는 북받치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믿은 만큼 나도 믿고 싶었어.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 이건 그냥 며느리의 실수나 오해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일이야.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을 닫고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끝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엔 미안함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담담했고 오히려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너무 과했나 봐요. 간병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몰래 먹이고 보험 서류를 네 이름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 어머님이 지치지 않으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말장난 그만해. 넌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아주 짧게.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들켰다는 것에만 짜증을 내고 있을 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제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짐을 들어주었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뒷모습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다시 정신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경찰에 정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약물 검사 결과, 위조 의심 서류, 보험 내역. 하지만 의외로 수사는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상황을 과도한 간병의 결과라 주장했고 의도성을 입증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수사관의 말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형사 고발이 아닌 법적 보호자 변경 및 접근 금지 가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며느리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족에게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고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듯한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고.